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날이라 많이 분주하죠. 네. 진모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헌법 최신 판례까지 이제 보셨기 때문에, 우리 모의고사 치르는데 이제 뭐 기반은 갖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직 이제 아주 분석적으로, 집중력 있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는 처음이죠, 그죠? 그래서 요번 과정에서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이제 기량을 이제 거의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요 기간 내에 이제 모든 걸 끝내겠다라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모는 힘들죠. 진모는 꽃이에요, 꽃. 전체 이제 커리큘럼에 가장 이제 핵심이 되고 중요하고 이제 여기서 뭐 거의 판가름이 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내년 시험에. 자, 근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험은, 더 어렵죠. 실시험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게 연습이니까, 그죠? 실시험하고 뭐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뭐, 동영인이 해가지고 내도 더 어렵게 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수준으로 이제 맞춘다는 것이 결국은 뭐, 쉬운 것만 늘상 봐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뭐, 제자리에 머무는 이런 결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식을 보게 되면 그 지식이 사례형에도 활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례형을 본다면 그 지식을 객관식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연동성, 호환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분석들이 이제 요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테니까 요 과정이 이제 좀 힘들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 특강이 있죠, 그죠? 판례 특강이 이제 우리 강평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바로 식사하시고 이제 한 5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할 텐데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뭐 진모기간 6회에 딱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 끝낼 때까지 하기 때문에 한 1, 2회 더 추가될 수도 있지만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제가 욕심을 좀 빼서 자료를 좀 더 압축을 했거든요. 판례 자료가 뭐 예전에 판례 박스가 이렇게 이 정도 길이의 크기의 판례 박스였다면 더 줄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양을 좀 줄였지만 줄였고 또 뭐 좀 약간 오버 스펙이다 할 수 있는 것들 좀 요건 좀 지나친데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빼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도별 모의고사에 담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좀 과하다 싶으면은 제껴도 됩니다. 우리 시험이 이제 100점 만점 받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스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패스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의미 기준을 잘 가지시고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 정도가 기본이구나, 기준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진모는 제가 전자칠판을 이용 안 하기로 했어요. 전자칠판을 자꾸 이용하다 보니까 건강에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분필가루 제가 덜 마시고 이러니까 좀 좋은 측면이 있는데 이게 전개 과정이 답답해요. 한 화면 안에서 지웠다 썼다 이러다 보니까 별로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인강을 제가 모니터를 해봤거든요. 모니터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이 글자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이구 이거 인강 듣는 중학생들 답답하겠다 이 생각도 좀 들고 생각보다 또 우리 학원의 이제 화질이 뭐 전국 학원의 화질 중에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화질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판서가 낫겠다. 판서로 뭐 딱딱딱딱, 또닥또닥또닥 하는 거 이것도 좋아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똑딱똑딱 요 소리가 또 참 매력적이다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요번 이제 진모는 판서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대신에 이제 개관을 좀 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 전반에 이르는 어떤 체계들을 먼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준이 되는 것들을 먼저 한번 판서로 훑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을 잡고 문제를 볼 텐데 이 개관하는 과정들이 전체다. 전부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최소한 개관된 내용만큼은 놓치지 말자. 이런 각오로 따라와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일순환 때 키노트 특강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많은 것들이 겹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필기 이런 데 집중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실 텐데, 먼저 사례형이니까, 사례형은 개관이 필요 없어요. 나는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이제 선택형 모의고사 할 때, 그때 이제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사례형,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부터 이제 6회까지 제가 이제 최신 판례하고, 또 기존에 있던 관련 판례들, 이런 것들을 수평적으로 결합을 하고 복합을 해서, 다 이제 대부분 다 신작 문제인데, 전부 다 신작이에요. 근데, 최신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순환 때 한번 접해 보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밀하게 풀라고 주면은 좀 그러네. 이런 부분들이 또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순환 강의 들을 때는 그냥 이게 술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중요한 거 포인트만 똑똑똑 이렇게 보고 이제 가면서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써보기자. 자, 쓰기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보면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아주 핵심이 되고 중요한 판례,
또 최근에 이제 새 대통령이 뽑히고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엮어봤으니까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해설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문 먼저 보죠. 예, 보통 이제 설문으로 빨리 검토해가지고 대강 뭘 물어보려고 하는가라는 걸 감지한 다음에 뭐 자세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관계를 보는 게 옳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터무니없이 그냥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첫 줄부터 쭉 읽다 보면은 포인트를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충 뭘 물으려고 한다, 설문이. 이런 포인트를 잡아 놓으시고 이제 사실관계를 보다 보면은 눈에 걸려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해 보죠. 자, 오른쪽에 설문. 예. 1번 보겠습니다. 사례 1에서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 중에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 가입 권유 조항. 자, 이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시오라고 했고요. 자, 재판 전제성 잘 안 다루는데, 사례에서는. 예, 근데, 요번에 테러단체 가입 권유 조항, 선동 조항, 상당히 중요한 이제 취지를 갖고 이제 출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전에 기존에 관련 판례들이 많아요. 국가보안법 사례들이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요번에 계엄 터졌잖아요. 그죠? 계엄을 직접 묻기는 힘들 거예요. 계엄이나 내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뭐 긴급권, 요건 이런 거 묻는 것들은 약간 시기상조다. 한 10년 정도 지나서 과거에 우리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자 이러면서 출제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아직 일단락이 안 됐잖아요. 지금 내란 재판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문제로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회적으로 국가 보안, 국가 안보가 문제된 다른 판례들을 찾아가지고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설문 보죠. 사례 1에서 가입 선동 조항에 이제 권유 조항은 결과가 재판 전제성이 부정돼요. 그래서 남는 게 이제 가입 선동 조항만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인데, 가입 선동 조항의 기본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 갑의 기본권 주체성, 제한되는 기본권 경합의 해결을 논하시오라고 했는데 아주 보편적인 주제들이죠. 기본권 총론에. 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위에 여러분 저기 사실관계 맨 위쪽에 둘째 줄에 보시면은 그 갑이 주장하는 그 기본권이 나와요.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조합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쟁점 하나를 끼워 놓으면서 요걸 제가 이제 좀 편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다음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좀 끼워 넣어 주세요. 일반 행동 자유권. 여러분들은 요걸 이제 그죠? 한번 생각해서 써보려고 하다가도 주어진 게 있으니까 안 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 점수에다가 배점이 9점짜리니까 한 7점 정도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으로 보태서 여러분 점수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행동자유권은 행복주권 이런 것들은 쓰는 게 증화돼 있잖아요. 보충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이 문제되면 안 쓰기로 한다.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의 다 100% 썼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좀 실수한 건데 일반 행동 자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다뤄보게 돼 있고요. 자, 다음에 설문 3번으로 갑니다. 사례 1에서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 중 가입 선동에 관한 부분이 과잉한지를 따지시오. 요거는 이제 과잉금지 목수침법, 목수해법 이렇게 이제 그냥 뭐 장문하는 거죠. 판례 잘 모르면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판례들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판례가 원래 아닌데 최신 판례 강의 들었더라도 그냥 핵심만 딱 찍고 그냥 끝내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게 쓸 만큼 준비하는 판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불이타 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한번 막 써보셔야 되는데, 다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쓸 준비까지 목수침법 쓸 준비 안 됐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과잉금지의 의의 및 적용 밀도 이런 거 이제 먼저 딱 쓰고 자리 앉히고 이제 과잉금지 판단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이 구조가 중요하다고 했죠. 항상 이제 판단 구조, 헌법은 구조 역학이다. 구조 점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해설에도 보면 나중에 아차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잉금지 원칙의 의의를 어떻게 쓸 건가? 그 다음에 적용 밀도, 즉 이제 헌법재판이라고 한다면 심사 밀도를 강화시킬까, 약화시킬까? 그냥 뭐 일반적으로 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터치해야 되는 부분들. 그것들이 결국 다 밋밋하게 작문을 한 상황에서 그게 들어간 사람들은 점수를 이제 챙겨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4번 가보죠. 사례 2에서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 표현물 소지 조항이 요거는 이제 국가보안법이 예전에 합헌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좀 챙겨볼 게 있습니다. 자, 사전검열구범지원 진비 및 국제법 존중주의를 위반한다고 갑이 주장하는데 타당한 것을 논하시오. 자, 두 가지 쟁점입니다. 검열금지,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국제, 이제, 평화국가 원리의 이제 논점, 국제법 존중주의인데, 자, 이거 한 번도 우리가 안 다뤘거든요, 벤시에서. 예, 이슈가 됐다. 딱 다루기 좋은, 예, 상황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 지금 시대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로스쿨 다니면서 평생 이런 거, 국제법 존중주의 이런 거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기서 지금 이 순간 한번 경험하고 혹시나 시험장에서 나오면, 네, 대박 치는 겁니다. 자, 이제 제1문 그 사실관계로 한번 가보죠. 사실관계. 자, 보시면은, 갑은 시리아 국적이다. 외국인 나왔네요. 아까 기본권 주체성 따지라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나오면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꼭 써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뭐, 인간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등 인간의 권리는 외국인도 누리며 또 이제 평등권도 참정권 등 어떤 성질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나 헌법 제6조 요항에 따라 상호주의의 제약이 따르는 경우만 아니라면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누릴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쓰는 부분인데, 자, 요거 이제 잘 써야 돼요. 기록형에서도 다 다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두 줄, 난민 인증 신청을 했는데, 자, 그게 이제 부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국내 체류 중이에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불법 체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외국인 나오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주체성 서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불법 체류 여부는 기본권 주체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국내 질서다. 예, 요런 이제 대법원, 헌재 판례,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예, 그게 외국인 나오면 꼭 써야 되는 세트인데, 예, 보통 이제 전혀 상관없이도 씁니다. 쓰는데, 요 사안에서는 어쨌든 건드려줘야 돼요. 그죠? 체류 관계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괜찮다. 예, 주체성을 누리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짚어줘야 되는데, 문제의식을 줬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이, 예, 캐치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문제 없네? 불법 체류 아니네? 해가지고 안 써버리는 것보다는, 체류의 적법성에 이제 의미가 뭔지, 예, 기본권 주체성 관련된 의미가 뭔지 인식을 보여줘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입 권유조항과 선동조항, 이런 것들의 이제 위반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 가보시면, 이제 재판이 열렸죠. 자, 1심에서 이제 일부 이제 판단이 나오니까 항소하고 막 그랬죠. 자, 이제 2심부터가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로 선고했죠. 그런데 또 이게 상고돼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대법원에서는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확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입 권유 조항은 유죄, 무죄로 이제 확정하고, 이제 가입 선동 조항. 자, 그거는 검사의 상고를 항소심에 그 법리 오해를 인정해서 파기환송했다라고 했죠. 파기환송이란 말은 뭐죠? 심급이 이탈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재판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 가입 선동 조항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죄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무죄가 확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재판의 전제성, 다른 내용의 재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제 확정시켜버린 부분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파기환송 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테러 방지법은 아까 이제 기본권 이제 다루라고 이제 좀 소개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2번으로 이제 가시면은, 자, 요게 이제 원래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판례인데 국가보안법에 이제 찬양 고무를 포함하는 이적행위 조항 관련된 건데요. 합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8구원과 113 사건에서는 그 찬양 고무 조항에 대해서 지금은 찬양 고무 문제된 판례 아니에요. 이 판례는 찬양 고무가 아니라 그 이후 뒤에 나오는 선동 조항이거든요. 나중에 참조정을 보면 다른 죄입니다. 다른 죄인데 선동 조항이 아니라 찬양 고무죄 조항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제 위헌 판단을 하면서 우리 헌재가 합헌적 법률에서 그래가지고 축소해서 그래요. 예, 조항을 찬양고음으로는 너무 이렇게 불투명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찬양고음으로 걸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 해가지고는 합헌적 법률에서 즉 아주 이제 엄격하게 국가 질서를 명백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정을 한 다음에 합헌 결정을 내려줬거든요. 이제 판례 인식이 요 판례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 인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의미 있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게 최소 침해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거 인식이 종전 판례에 대한 어떤 판례 인식이 없으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 가보시면은, 자, 보세요. 갑은 위 재판 계속 중에, 이적행위 이제 재판 도중에, 자, 둘째 줄, 이적행위 관련 조항은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보다 더한 것이다. 또 유엔에 가면 이제 자유권 규약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엔 인권선언이죠. 유엔 인권선언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관철하기 위해서 그 자유권 규약위원회, 뭐 사회권 규약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권 유형별로 위원회를 이제 따로 둬가지고 국제적인 감시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두고 있거든요. 근데 국제법은요, 우리 헌법 제6조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국내법과 같은 효력에서 우리 현재가 헌법 우위설을 기본으로 잡아요. 그래서 헌법하고 같은 효력은 없고 다만 이제 그 밑에 법률이나 이제 명령의 효과만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로부터 직접 헌법에서 유래하는 의무를 막 도출한다든가 헌법적인 어떤 구속력이나 이런 이제 법규적인 구속력을 바로 인정하기 힘든 이런 이제 정황들이 존재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평화국가훈련 할 때 우리 1순환 때부터 뭐 키노트 특강 할 때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시면은 그게 점수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가보고, 자, 그리고 포인트 한 번 더 찍어보죠. 자, 자유권위원회의 어떤 무슨 권고 이런 것들이 6조 1항과 관련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도, 자, 이제 그 다음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자유권위원회,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 체크해 볼까요? 자, 이 권고만으로 법적 효력 생기지 않습니다. 권고는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view라고 하거든요. view, 관점, 보는 관점, 견해, 의견. 그래서 이거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견 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헌법을 떠나서 법률, 명령, 어떤 구속력도 법규적인 노력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가 쌓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해설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해설 들어가기 전에 참조 조문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그죠? 요걸 나중에 과잉금지 판단이나 여러 가지 법률유보 판단 같은 거 할 때 활용해보라. 주로 이제 법률유보 원칙 같은 것들은, 주로 하위법이 나올 때, 법률이 아닌 뭐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노동부 예규나 외교통상부 고시나 경찰청 예규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면 그럴 때 이제 법률유보 이런 것들을 꼭 이제 염두에 두셔야 법치행정 원칙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고 딱 법률만 문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잉금지나 이런 것들의 실체 판단 요소로서 이제 활용하라라는 뜻이 될 텐데 국가보안법 한번 볼게요. 자, 7조 찬양 고무 등 이게 옛날부터 이제 말씀이 많은 조항인데 자, 여기 내려가면 1항 보십시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자 이제 줄거볼게요.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까지만 체크해봅니다. 이거는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는데 8구원과 123 사건에서 자 사건에서 자, 찬양고무죄를 다뤘어요. 찬양고무죄 사건에서 합헌적인 축소 해석을 합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자, 이걸 이제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합헌 결정을 내리거든요. 합헌이 선고는 됐는데 이때 합헌적인 축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왜 축소 해석을 했냐면 이 찬양고무 이런 것들이 그에 이제 연이어진 동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자칫하면 포괄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해서 위헌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충분히 그런 사건을 그 사회적 비판이나 학계 비판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명확하다. 그죠? 네, 찬양했다, 고무했다, 어떻게 찬양했다 이런 것들요. 김정은이 뉴스 나온 거 보고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 먹다가 아유 김정일이 저거 뭐 딴 건 몰라도 뭐 하여튼 뱃살 두둑한 게 저거 뭐 하여튼 풍채는 좋아. 이게 한마디가 자칫하면 그 찬양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나 고무다. 자, 이런 말들이 이제 너무 넓게 쓰일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우리 현재가 축소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합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된 조항은 이 조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 그 뒤에
국가 반란을 선전선동한 자. 자, 선전선동 체크하세요. 지금 이게 이제 무죄된 사례거든요. 테러단체 가입 조항에 위헌 사건은. 이거는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태양입니다. 써놓으세요. 적극적 행위태양. 훨씬 적극적인 행위태양. 광고 선전하고, 막, 그죠? 선동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이제 찬양 고무 의미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고 더 이제 적극적인 어떤 이제 이적 활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 자체로서 이 정도면 규제될 필요가 있지. 예, 최소 침해성이 문제 없지.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그때 이제 찬양 고무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우리 판례가. 예,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설문일의 해결로 내려가겠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과 재판의 진실성 인정 여부가 이제 제목이죠. 자, 무죄가 확정돼 버리면 재심의 이익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심은 대부분 나라 그렇지만 재심 제도는 이익 재심이죠. 즉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패소를 승소로 바꾸는 이런 당사자한테 이익이 되는 재심만 인정하고 있죠. 자, 이익 재심. 왜냐하면 그 반대의 경우 무죄가 났는데 또 다뤄가지고 유죄를 내리는 이런 반대 불이익에 해당하는 이런 그 재심리 절차는 인정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 예. 일사부재리 원칙하면 이제 민사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죠. 자, 민사행정까지 다 포함해서 일사부재리, 또 형사와 관련해서는 더 구체화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일반규범과 이중처벌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그 특수규범, 이 두 가지 작용에 따라서 한 번 무죄가 떨어진 걸 또 유죄로 바꾸는 이런 이제 재판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유죄가 난 걸 무죄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재판의 오류를 시정한다. 예외적으로 비상적 절차로서. 자, 그러면 이제 재심이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익재심만 있습니다. 이익재심만. 자, 그런데 무죄가 가장 유리한 판단이 최종 확정까지 돼버리면 더 이익이 될 사안이 없어요.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정황, 사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심 사유를 못 갖추게 됩니다. 재심 사유가 뭔지를 몰라도 재심 사유를 못 갖추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나면은 그나마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경우라는 게 재심이 열릴 경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재심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거는 재판의 진실성이 이제 없는 경우다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은 어떻게 돼요? 미확정 무죄 판결. 그 위에 써놓으세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무죄 판결. 요거는 상급심이 남아있잖아요. 1심에서 무죄 나왔더라도 2심 가서 뒤집힐 수 있고 3심 가서 뒤집힐 수 있고 그 관련되는 그 조항의 위헌성이 2심, 3심에서 다루어져 가지고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심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확정돼 버리면 우리나라의 이익 재심 체계에서는 더 다른 내용의 재판이 불가능하다. 다른 내용의 재심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재판이 불가능하다. 요 이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쟁점의 정리는 재판의 전제성에 쓰는 거죠. 깨적다, 주의, 내효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맨 밑에 세 줄 뒤에 한번 읽어보죠. 사례의 경우 갑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이게 이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가 무죄로 이제 확정돼 버렸잖아요. 그죠? 예. 일부는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대법원에서 하나는 권유조항이었어요. 가입 권유조항은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그냥 확정돼 버렸거든요. 무죄로. 자, 그래서 그거는 전제성이 없다. 근데 가입 선동조항은 파기환송을 하면서 다시 다루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의 전제성, 그래서 그 재판에 적용되는 이 선동조항이 만약에 위헌으로 평가되면 그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이 열려있는 경우가 됩니다. 요거는 선택형도 대비하세요. 예, 요거는 사례형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선택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더 큽니다. 사례형보다 더 커요. 재판 전제성 쟁점이. 그거 대비하시고. 그래서 제가 선택형 낼까 사례형 낼까 하다가 사례형으로 사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일단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에 가면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이제 재판 전제성은 이제 부정된다는 원칙. 예, 그거 이제 제시하면 되겠고요. 그때 보면은 이제 재심의 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로마서 3번에 사안의 해결 이제 보시면 죠. 자, 형사사건인 당해사건 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가입 권유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 그럼 반대로 이제 가입 선동 조항만 이제 파기환송된 항소심으로 돌아간 가입 선동 조항만이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문 2에 가면은 2번 이유가 가입 선동 조항만 이제 다루게 돼 있어요. 자, 설문 2에 해결 내려가시면은 그 제목 보시면 외국인의 기본권죄성 및 기본권의 경합이라고 돼 있고요. 자, 1번. 자, 본문 보시면은 줄로 가죠. 예, 근데 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여주면 좋을 게, 기본권 실질서를 이제 먼저 제시해주면 좋죠. 그래서 우리 헌법 제2장에는, 헌법전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명시되어서 꼭 국민만 기본권을 누린 것처럼 명시되고 있지만 우리 통설 판례는, 헌재 판례는 이걸 넓게 보죠. 그래서 국민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자에게도 인정된다라고 하여 실질서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배운 거 먼저 입혀놓고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 놓고 구체적으로는 네 줄이죠.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축구원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 기본권에 대해서는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되는데 다만 평등권은 그 성질상 제한, 실질설이기 때문에 결국 실질에 따라서 또 접근하다 보면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정권 이런 것들은 어때요? 참정권, 그 앞에 있는 요거는 속성상, 성질상 국민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국민만 누리기로 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속성상 차별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주장 못하고 그 다음에 헌법 제6조 2항에 가면 외국인의 지위 보장을 규정하면서 내 외국인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를 규정했거든요. 상호주의. 네가 주는 것만큼 우리도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논리고 실제 이게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 헌재 판례 중에 뭐 상호주의 제약에 따라서 부정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어요. 적용된 사례도 없고 뭐 참정권 관련돼서도 직접 이렇게 다룬 사례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논리적으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항상 요 부분을 희미하게 구성하게 되면 점수가 많이 날아가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제대로 판단을 했을까?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채점자가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과잉금지 검토나 뭐 여러 가지 검토를 뭐 기본권 경합이든 남은 것들을 따지는 걸 보면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믿음감 없이 채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수가 좀 몇 점씩이라도 까지고 1점씩이라도 까지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뭐 그게 쌓이면은 뭐 5점, 6점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인상을 보여줘요. 항상 첫인상이에요. 자, 남녀가 만나면은 뭐 10초 안에 그냥 인상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소개팅 하면은 한 10초면은 첫인상이 결정난다. 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첫머리, 첫 시작점, A to Z에서 A,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착실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장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뭐 판례 뭐 논리만 대충 뭐 결론 잘 쓰고 논거 뭐 핵심 논거 잘 갖고 있으면 된다. 이러면은 뭐 그런 암기장 필요 없지 뭐. 판례집 한 곳만 1년 동안 계속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암기장도 보고 기본서로 보면서 체계도 잡고 이런 이유들이 보면은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쓰기 위한 방법들이죠. 그죠? 네. 자, 국민의 권리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의 인권은, 기본권은 자,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학계에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인간의 권리는 인간의 본성 자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면은 누리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 권리는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 구성원 자격과 직결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한 국가의 구성원들한테만 보장되는 걸로 이제 인정하는 건데 인간의 권리가 대부분이죠, 그죠? 인간의 본성을 취급하는 게 인권이니까 대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거주 이전의 자유, 그 다음에 참정권. 두 가지. 두 문자 드렸잖아요. 그죠? 거참. 혀차는 거. 지네만 된다네. 나는 안 된다네. 거참. 요렇게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판례상 지금 적극적으로 확인된 게 거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인간의 권리죠. 그래서 인간의 권리라는 용어를 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등권이 인간의 권리야? 뭐, 자제할 필요가 없다.
거참 아니면 다 인간의 권리 막 쓰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아까 그 이제 속성상 제한들, 뭐 참정권은 국민만 누리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참정권 분야에서 외국인이 평등을 주장한 거는 속성상 안 될 거다. 상호주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속성상 제한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기로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단락가면 또 바로 불법 체류 문제 나오죠. 그죠? 체류의 적법성은 기본권 죄성과 무관하다. 이게 간단하게 쓰면 돼요. 자, 보십시오. 체류 질서 또는 체류의 적법성. 자, 요거는 기본권 주체성하고는 상관이 없다. 간만에 똑딱 소리 들으니까 좋네. 전율이 흐르네. 야, 이 좋은 걸 왜 안 했을까? 네. 전자칠판은 미끄러가지고. 네. 자, 체류 질서. 기본권 주체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죠?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이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유래했어요?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 짐승과 구분되는, 예. 여호와 유럽의 사상에 따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자녀로서 태어난 인간의 높은 품격, 인간의 존엄, 예, 그게 기초에서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회권까지, 천국권, 사회권까지가 이제 다 천국권은 이런 인간의 본성이 침해당했을 때 회복시켜주는 권리고 사회권은 이 인간의 본성이 전 국민들이 다 같은 인간들이 고루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조건들. 예,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복지제도로서 보장하는 이런 이제 측면들이기 때문에 다 인간의 본성에 이제 결부되어 있어요. 근데 체류 질서, 적법 체류, 불법 체류, 체류 허가, 이런 제도는 뭐예요?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합니다. 난 똑같은 외국인인데, 쟤는 체류 허가를 받았는데 나는 체류 허가를 안 해주더라. 예. 그 뜻이 너는 인간이 아니라서 안 해준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너는 인간의 본성을 못 갖춰서 체류 허가 안 해줘.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류를 허가받고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을 갖췄느냐, 갖췄지 못했느냐, 이런 내용들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의 나라의 이제 영역 관리 질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불법 체류라고 하더라도 주체성을 누리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 대원 판례 있죠. 그다음에 헌재 판례, 대원 판례 중에 또 하나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자단체 즉 단결체를 만들 수 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판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체류의 적법성은 전혀 상관이 없어져요. 어디를 가든. 자, 이거 터치해주면 좋죠. 자, 그래서 이제 검토 내리시고, 예, 그리고 이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로마자 이번에 기본권의 경합으로 이제 가보죠. 일단 요것도 여러분이 이제 특수, 줄눈에 가시면 특수, 예, 특수와 일반으로 규범의 가치가 나눠져 있으면 이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제 먼저 적용되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공무담인권이 직업의 자유보다 특수하기 때문에 먼저 적용되고 같이 다뤄질 때는 그다음에 행복주권은 다른 개별화된 기본권보다는 너무 불특정해서 심사기준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밀리죠. 보충적이다. 보충관계. 예. 특별관계, 보충관계. 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이 안 돼 있으면은 아래 줄, 그 사안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다른 말로 가장 직접적인, 예, 기본권을 찾아서 적용을 해보고, 그도 가리기 힘들면은 그냥 모두 적용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으로 가면 표현의 자유의 주장 판단, 자, 이제 줄 보시면은 고전적인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아래 줄에 현대적인 알세기, 알권리, 예, 그 다음에 액세스권, 그 다음에 언론기관의 자유 해가지고 두 문자가 알세기이죠. 알권리의 알, 액세스권의 세, 언론기관의 자유의 기, 예, 이런 것들이 떠올리십시오. 자, 요 정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예, 요번에 이제 문제된 게 요겁니다. 자, 다음 단락. 그 바로 밑에 줄에 언론기관의 자유까지 포괄되는데 다만 이러한 의사표현에 있어서 의사표현의 매체나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제가 1순환 때부터도 이거 항상 그냥 무조건 써달라. 그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나오면 그냥 세트로 세팅시켜달라고 말씀드렸던 매개체는 무제한이다. 매체 무제한설. 예?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이 사람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사실관계. 여러분 1페이지 그 사실관계를 가보시면 저기 사례 1번 사실관계의 두 번째 단락 첫 줄 보세요.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서 선동하고 권유하고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랬죠. 그죠? 페이스북.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해설에. 그래서 이걸 써야 된 거예요. 표현의 매체는 제한이 없다. 예, 주로 이제 최근에 인터넷 매체가 문제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가 나오면, 즉 정보통신망 이런 것들 나오면 이걸 꼭 짚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의사표현의 매체나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그 형태가 무엇이든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역시 다른 의사표현 수단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페이스북 다 괜찮다. 당연한 것 같지만 짚어줘야 돼요. 당연한 것 같은 것들. 예. 법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요. 그 다음 이제 로마자 4로 내려가서, 자, 양심의 자유의 주장. 양심의 개념이 이제 우리 현재가 뭐 인격적 가치 판단, 줄렌데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쓰지만은 우리 현재가 가장 정확하게 쓸 때는 어디서 하면, 자, 윤리적 사고관에 기초한 인격적 가치 판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윤리적 사고관. 기초한 인격적 가치 판단. 자, 지금 이제 요것도 한번 봅시다. 참고. 자, 양심은 어떤 개념이냐면 윤리적 사고관이에요. 요게 머리에 있어야 풀 수 있는 사실관계들이 있죠. 그죠? 나중에 보면 판례들 중에. 자, 윤리적인 영역의 사고관입니다. 선과 악, 시, 비, 선, 악이라고 하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시, 비, 선악을 따지는 이런 윤리적 내면의 재판관, 판관 이렇게 판관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다음에 사상은 이제 논리적인 사고관이에요. 이론적인 합리적인 사고관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는 초월적 또는 초자연적인 세계관이죠. 초월적 사고관 또는 초월적 세계관.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넘는 초월하는 세계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개념이 다르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종교의 자유하고 특히 이거 보세요. 뭘 보려고 하면 요거는 몰라도 돼요. 이건 몰라도 되는데, 이 양심의 자유하고 종교의 자유는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 이런 경합 관계가 없어요. 예, 특수 관계 아닙니다. 예, 양심의 자유가 일반법이고 종교의 자유가 특별법이다. 그래가지고 객관식에서 오지문도 나오는데 그런 관계 전혀 없고 전혀 별개의 보호 영역을 가지는 별개예요. 근데 다만 이 종교적인 세계관으로부터 형성되는 어떤 시비선악의 기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형성되는 경로가 다양할 뿐입니다. 양심이 형성되는 경로가 다양할 뿐이지 그 의미는 종교적인 가치관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시비선악의 기준, 윤리적 기준, 그걸 이제 보호하는 것이니까 종교의 자유 자체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개념 자체는 다른 거다. 이걸 이제 아시고. 자,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셋째 줄에 양심 형성의 자유와 바로 밑에 양심 실현의 자유.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하죠. 내면적인 자유와, 예, 외부적인 자유. 내부적 자유, 외부적 자유. 이렇게. 종교도 마찬가지로 나눠지죠. 자, 근데 우리 판례 중에는 이런 게 있죠. 양심 형성의 자유는, 무한계다. 내재적 무한계설. 예, 그죠? 그래서 내면에 머무르 있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터치될 수 없고, 그게 외부적으로 실현될 때만 다른 공익이나 다른 이익들과 충돌을 만들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규제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양심은 내면에 머무르는 과정에서는 절대 제한되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속성상.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까지 들여다가 추정을 해가지고 끄집어내고 양심 추지 금지라고 하는데, 예, 내면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단죄를 하고 재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인격상을 말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양심 형성은 단계는 내재적 무한개설 또는 내면적 무한개설이 적용되고 종교의 자유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형성하는 과정 자체는 내면적 무한개설이 적용된다. 이런 법리가 똑같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요거는 이제 요 사례의 특수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실제 이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굳이 이렇게 쓰면 또 좀 이상하기도 한데. 자, 보세요. 이 판례를 이제 보는 건데요. 가입 선동 조항에 의해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제한은 있습니다.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자, 그러나 뭐 형성하는 과정은 자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는 무한계라고 했고 이제 표출되는 과정, 막 권유하고 선동하고 외부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과정들을 이제 규제하니까 실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데 다만 이러한 행동이 표현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상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로 할 것이다. 직접적 지켜볼까요? 외전에 그 이론 중에 있었죠, 그죠? 보다 직접적이고 밀접한 게 있으면 그걸 우선한다는데 표현행위를 통해서 실현되는 양심 실현이라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워낙 중요하게 취급되잖아요. 우리 헌법의 영역에서. 예, 민주적 기능성, 예?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루는 이런 참여적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 보장 이론이 들어가고 우리 헌법에는 허가금지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뭐 특별한 조항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요걸로 가는 게 낫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다음 하나 또 보태자면 가입 선동 조항은 개인의 결단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형성의 자유 자체는 직접 제한되지 않으므로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역시 내면 자체를 제약할 수 있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표현의 자유의 제한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적극적인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요렇게 이제 판단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렇게 안 써도 돼요. 예, 요거 외워서 쓴다, 아래 준비하지 마시고, 예, 요거는, 객관식 대비하는 정도로만 좀 기억하십시오. 객관식으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양심의 자유의 제한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이런 오지문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양심의 자유가 제한이 문제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조항을 통해서 뭐 내면적인 형성 과정까지 직접 제한되지는 않고 내재적 무한계이기 때문에 구조상 제한될 수 없고 또 표현행위로 실현된다라는 측면 이런 두 가지를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의 제한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객관식 대비 용도로 양심의 자유도 제한되는 사례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로마자 5번 일반 행동 자유는 뭐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 기본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설문 3번. 자, 이제 과잉금지인데 과잉금지 내용은 저것저것 분석을 안 하겠지만 자, 로마자 1번 보세요. 항상 이제 과잉금지를 단독으로 묻잖아요. 예,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배점을 단독으로 배정을 해서 과잉금지를 판단하시오 이런 걸 물으면은 바로 목수침법 들어가면 좀 어색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은 뭐 쟁점의 정리든 뭐 의의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쓰는 거는 다 잘하고 있어요. 과잉금지 원칙이란 뭐 이렇게 쓰는 거, 뭐 실질적 법치주의의 정의의 이념에서 비롯되며 명문의 규정으로는 헌법 37조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라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목수해법, 침법, 4단계 법칙이다. 뭐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심산밀도 지정을 잘 안 합니다. 예, 그거만 이제 다시 한번 가다듬으세요. 그래서 이제 윗단락을 보면은 그 과잉금지를 우리 판례 중에 과잉금지 원칙을 가장 유연하게 서술한 문장을 제가 이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위에 쭉 흘러가듯이 이렇게 쓰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점 내려 보시면요. 자, 가입 선동 조항은 타인에게 테러 단체 가입을 선동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 표현의 자유 체크합니다. 적극 보장 이론이 적용되죠. 적극 보장설,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룬다. 참여적 성격. 단순히 개인 생활에 끝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영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라 운영에 참여하는 성격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죠? 네, 민주주의 초석을 이룬다. 자, 거기다가 그러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벌조항입니다. 자, 형벌조항 체크할까요? 자, 그리고 또 써봅니다. 형벌조항의 보충성 원칙이 우리 판례를 통해서 확립되어 있죠. 형벌의 보충성 원칙. 워낙 가혹한 국가작용이면 모든 침해적인 국가작용 중에서도 가장 침해적인
죄악시하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죄로서 평가하고 죄악시하고 그 주홍글씨까지 남기는, 낙인까지 남기는 이런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형벌은 다른 작용에 비해서, 침해적인 작용에 비해서 보충지게 된다. 이런 원칙으로 우리 헌재가 여러 판례를 통해서 확립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형벌의 보충성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조합을 하게 되면은 아주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법칙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줄로 가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벌적 제재에는 보다 엄격한 한계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엄격한 즉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때 강화된 과잉금지 원칙, 완화된 과잉금지 원칙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첨삭할 때. 그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렇게 쓸라 치면은 또 고민해야 돼. 용어가 뭐 적당하면 또 뭐라고 쓰지? 뭐 이런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좀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것 같으면 안 써도 돼요. 그런 것들은 뭐 채점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써도 돼. 자, 이제 로마자 이번에 과잉금지 쪽은 적극적으로 안 보는데 다만 2번에 pH 수성 쪽으로 가봅니다. 자, 줄 볼게요. 가입선동 조항은 테러단체나 테러단체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자신의 신념 내지 생각을 외부에 드러내는, 자, 이제 보세요. 죽어보세요. 찬양, 고무, 선전, 동조행위까지 죽어보세요. 자,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별개 부분이죠. 한 조항 안에 있는 다른 조항 부분이에요. 아니라 피선동자의 테러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것에 한정된 행위를 처벌한다. 한정된 행위 직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찬양고무 이거 왜 들었지? 이 판례가. 찬양고무 문제된 사례가 아닌데. 그죠? 보안법 아까 우리 참조정 볼 때 찬양고무, 이에 동조한 자 및 선전선동한 자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찬양고무에 대해서는 선례가 아까 지워졌네. 89헌가 131, 113 써놓으세요. 89헌가 113. 자, 그 이제 의미가 너무 좀 불투명할 수 있다.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다. 자, 그 개념이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위헌 선고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헌재가 합헌적인 축소해서 그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합헌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어서 합헌적인 축소 해석을 해서 살려줄 정도였다라는 걸 지금 이 판례가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쭉 지나가 버리면 이걸 줄은 거놨는데 이걸 뭐 어떻게 챙기라는 거야. 이게 이제 선생님이 줄은 그어주셨는데 이걸 나한테 어떻게 챙기라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의미를 가지고 챙기면 돼요. 찬양고무는 선례가 있는데 89헌가 113 선례에서 그 의미 자체가 너무 열려있다. 그래서 의미를 추적을 해야지만 합헌적이다 해가지고 그 사회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유발하는 찬양고무 뭐 이런 정도 함축을 해주면서 합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뒤에 나오는 7조의 뒤에 나오는 선전, 선동 조항 부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 태양이라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보다 적극적이고 훨씬 적극적이고 한정된 의미를 가지는 행위 태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제 의미가 이 자체로서 명쾌하다. 처벌의 취지가 명쾌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성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거는 처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가 다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문사 내려가면 사정검열금지 원칙과 이제 국제법 존중주의인데요. 로마자 2로 바로 가죠. 자, 요거는 두 문자 있죠. 그죠? 둘째 줄에 행정권이 주체가 될 것.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행정 동그라미 치죠. 행정을 함께. 행정. 그 다음에 세 줄에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자, 네 동그라미. 그리고 아랫줄에 사전에 억제하는 장치. 사 동그라미. 그래서 행정내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열의 요건을 외우고 있죠. 자, 이제 뭐 저마다 판례마다 다 포인트들은 이제 달라지겠지만, 자, 요 사례에서는 아닙니다. 사정검열 요소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판단되는가 보죠.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별 소지 조항이 사상이나 의견 등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거나 사전에 미리 뭐 제출해라 이런 내용들 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 하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사후적인 처벌. 이적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을 내용으로 담고 있지 사전적인 어떤 심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조문에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제라고 볼 수 있는 사전 통제 절차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허가제 금지의 적용 자체가 없다. 네. 그래서 위반이 문제되지 않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때요? 싱거울 때. 이렇게 결론이 싱거울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결론 자체가 싱겁거나 혹은 이제 결론은 아까 그 목수 해법처럼 장황한데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싱겁게 쓸 수밖에 없는, 그죠? 판례 결론 자체가 싱겁거나 여러분이 몰라서 싱겁게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때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 써야 될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열의 개념, 명문 규정 이런 것들을 막 써야지. 거기다가 뭐 더 나가서 막 칸 채우려고 치면 뭐 쓸 게 없어, 그죠? 왜 검열 규정이 왜 있어요? 표현의 자유. 다른 자유권은 없잖아요. 21조에만 딱 있잖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별도의 명시 규정이 있다. 막 이런 것들. 예. 자, 그리고 이제 로마자 3번으로 갑니다. 국제법 존중주의 위반 여부. 자, 헌법 6조 1항 첫 줄 체크하세요. 예,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6장에 가면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쉽게 하면 국제법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써져 있어요. 국내법과 국제법규, 국내법 동일효 이렇게 써볼까요? 국제법규, 국내법 동일효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때 이제 국내법의 범위가 중요하죠. 자, 참으십시오. 자, 국내법은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명령도 있고 조례도 있고 다양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유형 중에 모두 다 똑같은 거냐, 어떤 거는 빠지느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 현재는 자, 헌법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헌법 우위설을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해서 헌법이 최고다. 이런 국내법, 국제법 전체를 아우르는 최상위다. 우리 헌법이. 이게 이제 주권국가의 자주성이죠, 그죠?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데 주권국가의 주권자가 만든 최고 합의를 국제법에 종속시키게 되면 이게 주권국가가 아니거든. 남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나라지. 그래서 남이 시킨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운명을 정할 수 있는 이런 주권국가라면은 당연히 헌법 우위설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주권국가의 자주성, 자율성,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면 당연히 헌법보다 같거나 앞서는 국제법규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만 이제 그 밑에 것들하고 이제 같은 효과를 가지거든요. 다만, 자, 경우수가 나누죠. 법률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설, 대통령령설,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중요조약인가 아닌가로 나누죠, 그죠?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그걸 중요조약이라고 하죠. 중요조약은 법률 제정자인 국회의 관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률적 효과를 가진다라고 보는 게 통설 판례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중요조약.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 동의받는 조약. 그 다음에 명령설은 이제 중요조약 아닌 것들. 그죠? 국회 동의 대상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 조약 체결권자인 대통령 선에서 그냥 확립되기 때문에 요거는 대통령이 만드는 규범의 성격. 명령, 대통령령, 성격을 부여하겠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이게 이제 정규과정이 이제 뭐냐면, 요거 보세요. 요 정규과정. 얘가 사법심사 가능성을 논하는 거예요. 헌법이 우위다라고 해야 헌법에 반하는 이제 조약이나 이런 것, 조약 체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헌심사가 가능해져요. 그럼 위헌심사가 가능하다면 그때 이제 위헌심사의 유형이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요거거든요. 법률이냐 명령이냐에 따라서 심사 유형이 달라지잖아요. 얘는 위헌법률 심판되지만 얘는 위헌법률 심판 안 되죠. 근데 헌법소원은 둘 다 되죠. 위헌소원은 또 이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사법심사의 유형을 가려내는 논리전개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법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해서, 자, 국내법의 의미가 헌법은 빼고 나머지가 이제 60조 1항의 국회 조약, 중요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라라는 조항을 이용해서 국회 법률 제정자의 관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가려내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6조 1항에 따라, 자, 보면, 두 줄,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돼 있죠, 그죠? 동일효과, 같은 효력 체크하세요.
그러므로 국제법과 국내법은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동등한 효력. 예? 그래서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하거나 이런 이제 효과를 주는 건 아닌데요. 자, 그리고 그래서 아래 봅니다.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을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 조항 등이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권고가 있었다라는 어떤 구조 자체로서 바로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을 뿐, 이 자체가 국가보안법보다 위에 있는 헌법의 효과를 못 가지기 때문에. 예, 지금 판례 표현 자체는 조금 어눌합니다. 이게 판례 원문 표현 그대로거든요. 제가 이제 편집을 안 했는데 원문 표현 그대로 보시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 다루고 있는 게 국가보안법이잖아요. 국가보안법 7조, 법률이죠, 법률. 맞습니까? 법률에 대해서 외국의 어떤 기구가 권고를 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이제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하려면 이게 상위법이어야지 구속력을 가질 거 아니에요. 상위법의 효과를 가져야. 근데 헌법 우위설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현재 판례에 따르면은, 헌법의 효과를 가지는 국제법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등한 법률의 효과를 가지거나 혹은 하위의 효과를 가지는 어떤 국제법규가 우리 국내법을 바로 구속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말은 요 속에 헌법 우위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백에 써놓으세요. 헌법 우위 관점이. 헌법 우위설의 관점이 적극적으로 지금 안 드러났지만은 녹아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체크한 건데, 자, 맨 아래 내주 보세요.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하더라도 권고는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여 의견 제시의 성격을 가지는 행위는 남을 구속하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우위의 관점, 권고의 성격 두 가지를 고려할 때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례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리하시고 이제 좀 더 이런 이제 논리 전개들은 나중에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또 한 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때 좀 더 집중해 보시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10분 쉬죠. 10분. 네.